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5번째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연설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춘 연설이었는데요. 당초 알려진 대로 소통과 협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인상적이었다 이런 평가보다는 결국 좀 그 하나만한 소리 아니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게 현실인데요. 오늘 아침 조간은 대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협치를 강조한 내용을 주요한 기사로 뽑았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팀 이경태 기자를 연결해서 박근혜 대통령 연설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이경태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번째 국회 연설을 했는데요. 어제 핵심 메시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대 총선을 통해 협치를 주문한 민심에 따라서 국회와 국정 동반자로서 협력하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를 위해 여야 3당 대표와 회담을 정례하겠다는 메시지를 앞장 세웠는데요. 하지만 뒤이어진 얘기들을 보면 그간 박 대통령이 했던 압박과 비슷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연설 중에 기자들 간에 좀 취재 내용이 엇갈리는데 어느 언론은 23번, 어느 언론은 24번 이렇게 연설 중에 박수가 터져 나왔고 그리고 입퇴장할 때 기립했고 또 어떤 의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또 야당 의원들 가운데는 박수를 안 친 의원들이 다수였다. 뭐 등등의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어제 국회 본회의장 계셨죠? 네, 그 21번에서 24번 정도 계속 이 박수 횟수가 엇갈리는데 아마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지원 원내대표가 박수가 터져 나올 때마다 그 발을 정자로 그 횟수를 기록하는 사진이 저희 오마이뉴스 카메라에 포착됐었죠. 네. 일단은 여야 의원 모두 입퇴장 때 기립해서 박 대통령을 애우하는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대표 그리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어섰지만 박수를 치진 않더군요. 또 재밌는 장면은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혀서 당을 떠나야 했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그 무소속 의원들도 일어나서 박 대통령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을 애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설 중 박수는 대부분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쳤어요. 네. 특히 이완영 의원 이름이 많이 나오던데요. 이완영 의원이 앞장서서 박수를 치면 뒤따라서 치는 이런 모습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의는 지켰지만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의 임시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 김의옥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이 2층 방청석에서 연설을 지켜봤고요. 아하. 그 박 대통령이 퇴장 때 서청을 의원 뒤에 서 있던 김무선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장면이 좀 꽤 인상적이었죠. 김무선 전 대표가 최근에 그 19대 당시 고생했던 의원들을 모아서 만찬을 가져서 참 대통령과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박 대통령의 악수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연설이 있었던 한담은 시간이 워낙 짧았으니까요. 네. 그냥 좀 원만하게 무난한 분위기로 끝났고요. 여기서 박 대통령이 정세현 국회의장이 이제 자동 탈당되면서 122석으로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공동 일당이 됐다라고 하니까 박정원 원내대표가 그러니 이 당이 중요하다. 이 당이 네. 국민의당한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경우에는 19대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악수하기 위해서 그 중앙 통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앙 그렇습니다. 통로 몇 번을 5번인가를 이동하면서 악수를 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내 이제 냉랭하게 손만 마주치고 쓱 지나가는 그렇죠.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하고는 좀 사뭇 달라진 네. 광경이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영 의원 새누리당에서 탈당해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갔는데 기립만 하고 박수는 안 쳤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자면은 그 122석으로 공동 일당이 되면서 중앙 의석을 지킨 것이 참 다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만약 야당이 더민주가 중앙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박 대통령도 나가는 게 참 괴로웠을 겁니다. 입회장 때. 예. 예, 예, 그런 면에서는 무난하게 개원 연설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웅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전직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데요. 어,
기립도 하고 박수도 쳤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군요. 자,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이번 달라진 태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태도의 진정성이 있냐 없냐, 뭐 여러 논란, 억측, 여러 논란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취지의 발언으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협치를 박 대통령이 앞세웠지만 이게 압박이었다는 데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은 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여야의 뭐 의견 차이나 토론을 정쟁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 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서 말한 대로 정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죠. 게다가 구체적인 연설 내용을 보면은 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파견법 등 노동사법을 해법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취임 후 5차례나 직접 감기장관의 일을 주재하면서 강조하는 규제 완화 관련법 처리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원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 통법부, 거수기 이런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태도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20대 국회도 웃으면서 출발을 했지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통법부나 거수기 역할이 분명한 거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선업 관련된 구조조정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 대통령은 그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6월 중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서 뭐 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시장 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어떤 원칙을 앞장서 밝혔는데요. 네, 사실 이 모든 얘기가 그간 뭐 여러 차례 정부 등에서 발표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네요. 박 대통령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앞서 얘기한 것 같이 노동사법, 그러니까 파견법 등 노동사법을 통과시켜 달라. 그것이 해법이다. 이런 얘기였죠. 결국 이게 노동계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상당히 거세게 비토했기 때문에 지난 19대에서도 이 내용 통과되지 못했던 건데 결국 20대에도 또 이걸 끌고 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요. 네, 어제 박 대통령 연설 전에 그 당 상무위원 회의에서 네, 만약에 총선에서의 민심을 존중한다면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사법을 글자 하나 안 바꾸고 다시 발의하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됐다. 라면서 개원 연설에서 변화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네,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아,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 연설 때도요. 네, 청년 고용 절벽을 이유로 삼아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라고 네, 같은 내용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보니까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8년 구형을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일제시대 때도 이렇게 과혹한 구형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노동 상황이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환노위 어제 결정된 내용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 대우자동차 출신 노동자 출신인데요. 홍영표 의원이 이제 위원장 맡았는데 노동사법 처리 통과 가능성은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뭐 비단 홍영표 위원장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을 따져봐도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 파견법이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을 박 대통령이 뭐 어제 연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장년 일자리법, 뭐 일손이 부족한 뿌리 산업에 파견 허용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지만 야권의 생각은 다릅니다. 당초 뭐 이 문제를 논의했던 노사정위원회도 지금 거의 제 역할을 그렇죠.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뭐 정부 여당이 뭐 이것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있는 국회 상황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현명하게 접근을 해야 될 텐데 뾰족한 수가 지금 안 보이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죠. 정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 19대 때 주장했던 노동사법, 파견법, 뭐 이게 뭐 뿌리산업 보호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는 거는 국민 다수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또 다시 개원 연설을 통해서 이 내용을 강조, 반복함에 따라서 결국 그 야권 입장에서는 전혀 들어줄 수가 없는 그런 주장을 하나만 한 소리를 또 한 거다, 이렇게 분석할 네.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새누리당이 최근에 그 구의역 사고, 네. 구의역 사고를 이유로 해서 만약에 그 19대 국회에서 파견법이 통과됐다면 음흠. 이런 불행한 일이 안 생겼을 것이다. 이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일로 하는 사람은 이 파견 직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파견법을 따져보면요. 네. 지금 원래 그동안 파견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 항목이 음. 이런 그 이번에 사고가 난 음. 19살 청년의 그 항목에 포함돼요. 그 음. 철도 시설 점검 정비 이 네. 부분을 빼놓고 파견법을 만들어 놓고 음. 그 어불성설로 또 음. 파견법 여론몰이를 하는 음. 이런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팟짱 열심히 들으시고 이경태 기자의 브리핑 내용을 바르고 정확하게 기억하셨다가 주변에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잘못 알려지고 호도되고 있는지 말이죠. 북핵과 관련된 입장도 밝혔죠. 이 매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별로 그렇습니다.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 그 뭐 박 대통령이 어제 비핵화 없이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네. 그래서 야권은 사실 압박과 제재만이 아니라 대화도 병행하자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이걸 묵살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그렇군요. 좀 재밌는 장면은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 개원할 때마다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북한이 주요한 어떤 음. 연설의 주제이기인데 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좀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 음. 이명박 대통령은 그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그 보고를 받고도 그 다음날 연설에서 음.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음. 말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내보낸 적이 있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음. 박 대통령은 정반대의 태도를 음. 개헌 연설에서 한 것이죠. 이런 네. 부분도 좀 재밌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무성의한 태도는 아닌가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서해안 연평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의 NLL 인근의 꽃게 문제 계속 제기되고 있고 한강 어구까지 지금 중국 어선 내려와서 꽃게잡이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어민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경제 상황까지도 굉장히 안 좋게 한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혁신적 대안을 대통령의 고민 없이 그냥 늘 하던 얘기만 반복적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하는 얘기나 한국 국회에 와서 하는 얘기나 또 변화 없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언론이 지적하고 이 문제 제기를 좀 해줘야 이게 뭐 청와대로 좀 가서 태도의 변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현재 그 청와대 통일비서관도 이번에 그 뭐 차관으로 네. 발령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 대북 정책 기조가 임기 말까지 전혀 변하지 않고 가겠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다만 음. 그 아시다시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이제 그 각광받고 있는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 여기에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네. 입장인데 음. 이 결국에는 이 현재 권력은 뭐 더 이상 북한과의 대화 없이 압박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라는 음. 입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음. 이 미래 권력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느냐, 대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우리 한반도 정세에서 좀 변화될 모멘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여야 정치권 이번 박근혜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놨습니까? 여야 정치권에서는 뭐 반응이 뭐 전형적이었습니다. 음. 야권은 당연히 대화 의지가 부족하다라고 짚었는데요. 네. 박강원 더민주 대변인은 특히 노동사법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주의 책임을 언급하지도 않고 음. 노동자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실망스럽다. 뭐 이렇게 음. 표현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대통령 연설이 해법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네. 반면 새누리당은 그 정쟁에 휩쓸리는 국회가 아닌 새로운 정치를 구현해서 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음. 한다라면서 대통령과 보조를 마쳤습니다. 똑같군요. 늘 하던 그대로의 논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별다를 게 없네요. 자,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 발로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정세균 의장의 개헌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뭐 정의당 어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네. 그 개헌은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새로운 음흠.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라면서 그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국회의장이 개헌론을 꺼내든 거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정치적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아닌 소신이랄까 뭐 아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87년 체제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이 여의도 안팎에서 강범위하게 지금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특히 개헌을 통해서 제왕주의적인 대통령 중심제를 바꿔야 된다는 데 좀 집중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력 구조 문제. 네. 주로 분권형 그리고 이원 집정부 뭐 내각제 등이 다양하게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7대 김원기 전 의장 이래로 역대 국회의장들이 매번 개헌을 주장했어요. 네. 잘 안 김영호 됐지 전 의장,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 전 의장도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선치해서 이미 개헌안을 제출한 바 있고요. 네. 정의화 전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정의화 전 의장 자문위원회 통해서 제안했고 또 퇴임할 때도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그렇군요. 정세균 의장 더불어민주당 출신인데 꺼내든 개헌론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이에요. 나경원, 이주영 의원 등이 그 개헌론에 합세해서 논쟁을 좀 더 확산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어제 사실 정 의장이 그 주주도 발언을 하기 앞서서 네. 그 의원회관에서 국가전략포럼 주최로 개헌 관련 간담회를 했었어요. 이 자리에 그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이던 임명진 목사 등이 참석을 네. 했는데 이 자리에 이주영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 등이 그 개헌론의 필요성에 동의했지요. 특히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승자 독식 구조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데 그 기본권과 권력 구조를 다 모두 하지 못할 거라면 네. 권력 구조만 가지고 하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는 여전히 앞서 얘기 드린 대로 군불대기 수준이에요. 왜냐면은 그 권력 구조와 관련된 개헌 논의는 미래 권력의 셈법과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현실화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기 대선 주자들이 직접 나서서 이를 주도해야 합니다. 대선 공약을 내놓든 지금부터 논의를 주도하든가요. 그렇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개헌을 해야 되는 부분이 비단 권력 구조만이 아니라 그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는 게 사실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에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기본권 문제를 어떻게 헌법에 다시 담아낼 것인가가 논의돼야 되는데 이게 권력 구조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차기 대선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허겁지겁 이런 우리 법의 뼈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드는 일이 좀 진행된다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개헌 후보 시절에는 강력한 국회를 주장했던 정세균 의장 개헌론을 꺼낸 취지 또 어떤 소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조만간 인터뷰를 한번 모셔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